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반도 정세인데요. 5월에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 미사일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5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6시, 두 번째는 6시 37분, 세 번째는 6시 42분에 발사했다고 합니다. 합참에 따르면 첫 번째는 ICBM이고 두 번째 미사일은 탐지하다가 놓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미사일은 풀업 기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풀업 기동이라는 거는 미사일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계산을 해가지고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궤적이 뻔하기 때문에 포물선으로. 그래서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미사일이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동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게 북한이 ICBM과 다른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에 북한이 ICBM과 다른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하죠. NSC를 직접 주재해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 도발이다 라고 하면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 등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받은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이런 전략 무기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두 가지 군사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둘 다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군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전날에 조만간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제적으로 엘리펀트 워크, 한국말로 코끼리 걸음이라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 걸음 훈련이란 게 뭐냐? 사진에 보시는 이겁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쭉 늘어서 있죠. 이거는 훈련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체가 코끼리 걸음 훈련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게 훈련의 전부예요. 이 있는 전투기가 F-15K인데요. 이 전투기가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대열을 짓고 있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이걸 코끼리 걸음 훈련이라고 합니다.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이륙은 하지 않고 활주로를 따라서 굴러가는 이런 훈련인데요. 그래서 F-15K가 미사일을 쏜다거나 하는 훈련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 전투기가 하늘에 떠야 의미가 있는 건데 지상에서 움찔거리는 걸로 북한이 위협감을 느끼겠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훈련을 대체 왜 하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왜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전투기들이 날아서 발사한 원점을 공격하겠다, 이런 경고의 의미를 담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대응한 것도 같은 의미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도 미사일로 반격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한국이 24일날 코끼리 걸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5일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럼 뭡니까? 코끼리 걸음 훈련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지 못한 거죠. 이 코끼리 걸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투기가 공격할 거니까 북한이 도발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건데, 북한은 버젓이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실효성이 없던 거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으면은 한국군은 코끼리 걸음 훈련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F-15K가 원래 날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15K로 코끼리 걸음 훈련을 한 게 아무 의미 없는 훈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볼까요? 일단은 앞서 소개했듯이 미국은 한국군과 공동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북한이 화성포 17형을 쏘았을 때는 한국군이 같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대응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주한미군이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으로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응을 한 거는 2017년 4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NSC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미국이 전략자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필요하면은 미군의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미국이 이행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언론을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한국이 요청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다더라. 그러면 전략무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사의 문제는 첫 번째로 한국의 요청에 따라서 보냈다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거고, B-52 폭격기가 한반도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든 B-52H 전략 폭격기가 비행한 경로는 이렇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서쪽이 한반도 쪽이죠. 일본의 서쪽에서 비행하지 못하고 일본 동쪽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보시면은 일본 동쪽에서도 동쪽 방향으로 비행을 해요. 그러면은 한반도로 오는 방향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비행을 한 겁니다. 저리로 계속 날아가면은 뭐가 나오냐? 북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은 전략폭격기가 비행을 했어.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 압박이 되려면은 이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게 돼야지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북한이 적이 혹시 한반도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한다거나 압박감을 느끼면서 긴장을 하거나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100m 밖에서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저한테 위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건지도 불분명한 거예요. 미국이 B-52H를 비행시켰는데 이게 북한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었다. 실제로 뭐 때문에 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본 방송에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거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겨냥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일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볼 게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국장이 있습니다. 이 선임 국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 날에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공동성명에 확장 억제 제공을 넣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흥미롭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물론 그런 표현을 제공해줬다. 그런데 확장 억제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은 미국이 한국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정부가 요청하길래 넣어준 거고 사실 미국의 본심, 진심은 확장 억제 제공에 부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했는데 이거를 사실상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건 다 뭐냐, 무시하겠다는 거냐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째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로 했는데 언제 전개하느냐, 필요시에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다 라고 단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강호동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자산도 전개하겠다, 훈련 범위도 확대하겠다라는 소리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미국이 생각하는 필요시, 시적절한 때 조율된 방식은 뭘까요?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발언이 나왔는데 5월 27일 날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억지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다시 계속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계속 유발하면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올해 미사일을 17차례 발사했습니다. 거기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었고요. ICBM도 벌써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ICBM을 발사하는 거는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레드라인을 벌써 몇 번이나 넘었는데 그런데도 미국이 하는 말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해야 대응을 할까 말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 ICBM을 10번 쏘면 대응을 할 건지 30번을 쏘면 대응을 할 건지 아예 알 수가 없죠. 거기다가 또 웃긴 것은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모색한다. 심지어 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아니고 대응을
모색할 기회를 찾는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대응을 모색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3-4번을 꼬았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개하겠다고 말은 해야겠는데 실제로 전개하진 않을 생각이었던 걸까요? 공동성명 내용 중 2번째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협의체를 가동하는 거니까 실제로 군사행동을 하겠다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면 확대를 안 하겠죠. 이거 역시 미국이 확대하겠다고 확언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 약관에 글씨 조그만 거를 잘 읽어봐야 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야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 북한에 세게 나가겠구나 싶은 생각을 줬죠. 언론들도 죄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게끔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NSC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이다. 이거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미국한테 전략자산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들은 채 만채 했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한미 정상회담이 딱 그 꼴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죠. 외교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미국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게 상당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랬겠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무산된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2006년부터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2006년 이래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게 지금이 처음인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와중에 미국도 재밌습니다. 미국은 북한한테 너네 도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강력히 규탄하니까 북한 너희는 대화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북한을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협상에 복귀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원래대로라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대화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응이 김이 세죠. 그럼 지금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펴보려는데요. 첫째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거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발이란 표현을 안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이 기자가 악의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를 대통령이 어떻게 마구 따라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헛뜯으면 부득이하게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 뒤로 문재인 정부는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쓴 거죠.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런 맞대응을 그동안 안 했었는데요. 2017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공동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나 별로 다를 게 없는 점도 있습니다. 북한을 규탄한다라고 하면서도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는 행위. 그리고 전략자산을 보내지 않는 행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하긴 했는데 북한은 ICBM이라는 전략무기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국과 미국도 그에 맞게 전략무기를 시위를 해야 사실 격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그냥 단거리 미사일, 전술 미사일을 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거와 지금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도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전부 다 강하게 했는데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은 전과 같이 북한의 저자세로 보이는 겁니다. 이 말과 행동 중에 주된 거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짜잘한 변화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 큰 줄기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말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 더 강한 행동이 나오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뒤통수 맞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한테 많이 퍼졌죠. 삼성이 투자하기로 하고 현대차도 투자하기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정부가 요구한 거는 대북 강경 대응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확장 억제 제공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미국 관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공하는 게 한국이 바라는 대가였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한국 돈만 빼먹고 입 싹 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뒤통수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선제 타격이니 핵공유니 뭐니 이런 식의 적대적인 발언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행동은 어떤 의미냐 이걸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초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ICBM과 다른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게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겠느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하나는 ICBM이었고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다른 하나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ICBM은 미국, 중거리는 일본, 단거리는 한국. 그래서 북한이 한미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줬다. 그런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는 볼 게 CNN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 정보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 중에 한 발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궤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합참이 발표할 때 3번째 미사일이 풀업 기동을 했다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사실 그냥 풀업 기동을 했으면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궤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CNN은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미 정보부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미사일 중에 하나가 이중하체 모양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하체 모양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렇게 활 모양이 2번 반복됐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미사일은 미국이 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서는 알 수 없는, 본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신형 미사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성능 시험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애초에 성능 시험 용도의 미사일 발사였으면은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여러 개 섞어서 쏘지 않습니다. 한 가지씩 쏘겠죠. 미사일을 발사를 한 다음에 그걸 추적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여러 발을 연달아 쏘면은 시험하는 입장에서 추적하고 분석하기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종류씩만 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시험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실전 성격의 시위라고 종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북한은 한미일을 동시에 타격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하늘에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다음에 일본을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 본토 안에 떠 있었던 거죠. 비행기에 있는 동안에 미사일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마 초비상사태였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올해 1월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적이 있는데 이때 미국은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올 줄 알고 서부 지역 공항에 비행기 이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륙 금지 명령은 뭡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으니까 하늘에 비행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비행기 떴다가 미사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금지한 겁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했을 때보다 미국은 훨씬 비상 상황에 놓여 있었겠죠. 만약에 미국이 야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센 척을 하려고 했으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 타고 있어가지고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보고를 듣고 또 지시를 내렸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허세라도 부릴 수 있거든요. 센 척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미국 전용기 에어포스 1 안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던 거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면 원래 핵전쟁이 나면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바다까지 미사일 날라오고 있는데 언제 가고 있습니까? 잠수함 타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시간상 지하 벙커로 이동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가서 지휘를 한다라는 계획까지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미사일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피할 수도 없죠.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안전 문제도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든 행정부든 이게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 통제 체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기본적인 지휘가 가능하겠지만은 지하 벙커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에서 지휘를 하려면은 미국 본토 육지와 교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휘사항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났을 때 전파 방해를 한다거나 EMP를 쏘거나 해가지고 미 본토에 교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지휘 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겁니다. 하여튼 비행기에서 지휘를 하려면은 비행기와 본토가 교신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날라드는 전파는 다른 나라도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관을 연결해가지고 비밀리에 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중러도 이 전파를 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북중러 나라들로서는 이번에 희귀한 사례를 수집하게 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늘에 떠 있을 때 비상 상황이 펼쳐지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지휘를 할 거냐, 그거를 전파를 탐지를 해가지고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었던 매우 희귀한 사례를 북중러가 제공받은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합하면은 북한은 이번에 한미일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3종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이 본 적 없는 신형 무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아직도 미사일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실전이었어 봐요. 실전이었어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일주일, 열흘 이렇게 다 되도록 분석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미국으로서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이때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발발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니, 한국은 코끼리 걸음 훈련 이런 걸 하더니 정작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실전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실전이 벌어졌으면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공격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실전이었으면 북한이 그때도 미사일 한 발만 쐈겠어요? 한국 전역이나 미 본토나 이런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했을 건데 큰일 날 뻔했다. 오히려 F-15K가 코끼리 걸음 훈련한다고 어디 활주로에 다 모여있다가는 미사일 한 방에 다 무력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걸 보면은 코끼리 걸음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면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대응해서 반격하겠다 이런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실전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작동하겠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번 사례로 볼 수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동북 쪽으로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가 동시에 군사행동을 한 셈인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논의한 날에 중국이 반대표를 던져서 그거를 무산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엔에 있는 중국 대사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퍼뜨리면은 중국은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너 자꾸 해서 알짱거리고 까불면 한 대 맞는다,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전쟁 위협을 하던 거는 미국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라크 전쟁 보세요. 니네가 대량 살상 무기 있지 않냐, 내놓지 않으면 쳐들어간다 라고 위협해서 쳐들어간 게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북한한테 너네 규탄한다, 하지만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북한한테 전쟁 위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미국한테 전쟁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미국의 힘이 추락하고 중국이 오히려 미국한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국제사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되게 잘한다라는 것처럼 추켜 세워주고 있어요. 야, 내 똥이 더 굵다, 이런 허세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만 정신승리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전이 벌어지면은 한국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기만과 정신승리 이런 걸 하게 하는 게 한국군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 대북 강경 발언 이런 걸 하면서 믿었던 건 미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담보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대응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어요. 구축을 했죠. 근데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미국이 새로 대응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게 아무 쓸데없다는 게 현실에서 확인된 거라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금 새로 구축하려던 체제가 붕괴했구나. 나는 지금 미국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대북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렇지 못하는구나. 이런 현실을 정확히 보고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새로운 타겟책을 찾아봐야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은 우쭈쭈하고 북한한테 세게 나가니까 잘한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부추겨주고 있으면은 윤석열로서는 내가 잘하는구나. 내 똥 굵다.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허세 부리고 이걸 극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의 비상난국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타겟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집필하는 이형구 연구원의 신작 신제국주의의 몰락.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간된 지 105년.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미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체제가 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신제국주의의 몰락.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